강남 한복판에 솟은 유리 마천루 꼭대기에서 도연은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64층 사무실에서 바라본 도시는 반짝이는 별들처럼 빛났다. 세상이 그의 발 아래 놓인 듯했다. 도연 대표님, 오늘 저녁 일정 확인해드릴까요? 비서 윤아의 목소리에 도연은 창에서 눈을 떼었다. 그의 표정은 무심했지만 눈빛 깊은 곳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취소해. 네? 하지만 서울경제인연합회 회장님과의 약속인데요. 이번 투자건과 관련해서 모두 취소하라고 했잖아. 도연의 목소리는 차갑게 울렸다. 윤아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도연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성공 이야기는 모든 경제잡지의 표지를 장식했다. 혁신의 아이콘, 인공지능 황제, 낯살의 젊은 거물. 하지만 아무도 그의 진짜 이야기는 몰랐다. 매일 밤 혼자 남겨진 강남의 펜트하우스에서 도연은 어머니가 불러주던 자장가를 흥얼거렸다. 별빛 아래 잠든 아가, 엄마 품에 안겨서. 22년 전 그가 18살이던 날 어머니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집에 돌아왔을 때 식탁 위에는 따뜻한 저녁 식사만이 남아있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도연은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생일을 맞이한 어린 자신과 환하게 웃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는 사진 뒷면에 적힌 글씨를 매일 읽었다. 내 도연이, 네가 어떤 길을 가든 엄마는 항상 내 편이란다. 엄마가, 대표님, 회의 시간입니다. 윤아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도연은 사진을 서랍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업가 중 한 명으로서 그는 항상 완벽해 보여야 했다. 겨울의 차가운 바람이 서울 거리를 쓸고 지나갔다. 도연은 중요한 투자자 미팅을 마치고 자신의 검은색 롤스로이스 안에서 다음 일정을 확인하고 있었다. 창밖으로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다. 강 비서, 오늘 남은 일정은? 이사회 준비 미팅이 있습니다. 4시에 본사에서요. 도연은 시계를 확인했다. 아직 시간이 있었다. 여기서 내릴게. 잠시 걷고 싶어. 하지만 대표님, 눈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근처는? 기다릴 필요 없어. 내가 연락할게. 강남역 인근의 번화가에서 내린 도연은 목까지 코트깃을 올리고 걷기 시작했다. 화려한 간판들과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사이로 그는 익숙하지만 동시에 낯선 감각을 느꼈다. 이 거리를 수천 번은 지나쳤지만 정작 제대로 본 적은 없었다. 빨간 신호등 앞에 멈춰선 도연의 귀에 희미한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무심코 지나칠 뻔했다. 하지만 그 멜로디가 점점 또렷해지자 도연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별빛 아래 잠든 아가, 엄마 품에 안겨서.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인도 구석에 앉아있는 한 노인이 보였다.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낡은 옷차림이었지만 그녀가 부르는 노래는 의심할 여지 없이 어머니의 자장가였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이 낯선 노인이 어떻게 어머니만의 자장가를 알고 있을까? 날이 초록불입니다. 뒤에 선 사람의 목소리에 도연은 정신을 차렸다. 하지만 그는 건너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노인에게 다가갔다. 노인은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계속해서 노래를 흥얼거렸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도연의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었다. 그 주름진 얼굴, 그 쓸쓸한 눈빛, 전혀 닮지 않았는데도 무언가 묘하게 익숙했다. 그 노래!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다. 일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어디서 배우셨나요? 그 자장가를. 노인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뭔가를 기억해내려는 듯했다가 다시 공허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내 아들에게 불러주던 노래예요. 도연의 가슴이 조여들었다. 당신의 아들은요? 어디 계신가요? 노인은 슬픈 미소를 지었다. 모르겠어요. 잃어버렸어요. 내 아들을, 내 모든 걸. 그때 도연의 전화가 울렸다. 윤아였다. 대표님, 이사회에서 긴급하게 찾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 계신가요? 도연은 눈을 감았다. 현실의 무게가 그를 짓눌렀다. 지금 가지 못해. 네, 하지만 정 회장님이 직접. 취소해, 모든 일정 취소해. 도연은 전화를 끊었다. 노인이 다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별빛 아래 잠든 아가. 저 혹시 제가 도울 일이 있을까요? 노인은 도연을 빤히 쳐다보더니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가 도연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도움? 아니, 괜찮아요. 난 그저 내 아들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언젠가 돌아올 거예요.
그 애는 항상 약속을 지키는 아이였거든요. 도연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돈을 내밀었다.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돈은 필요 없어요. 그저 내 노래를 들어주세요. 그 순간 도연의 뒤에서 누군가가 그를 불렀다. 도연 씨,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정 회장이었다. 그의 표정은 불쾌함을 감추지 않았다.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서 노숙자랑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도연은 천천히 일어났다. 그의 눈엔 결연한 빛이 어렸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하지만 저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뭐? 중요한 일이 생겼습니다. 도연은 다시 노인에게 몸을 숙였다. 괜찮으시다면 제가 식사 대접해드리고 싶은데요. 그리고 그 노래에 대해 좀 더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노인의 눈이 반짝였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정 회장은 분노에 찬 표정으로 도연의 팔을 잡았다. 미쳤어? 지금 10억 단위의 계약이 걸린 회의를 노숙자 때문에 놓친다고? 도연은 조용히 정 회장의 손을 떼어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회의가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도연은 노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아 일으켰다. 세상의 시선 앞에서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근처 한 식당의 조용한 룸에서 도연은 노인 앞에 앉아 있었다. 유나의 끝없는 전화는 무시한 채였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노인은 따뜻한 국을 한 숟가락 떠먹다가 도연을 바라보았다. 정미숙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 내 이름은 정미숙이었어요. 이었던 것 같다는 게 무슨 뜻이세요? 미숙은 쓸쓸하게 웃었다.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많은 것들이 흐릿해요. 때로는 내가 누구인지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언제부터 그러셨나요? 오래전부터요. 몇 년이나 됐는지 기억나지 않아요. 그저 그 노래만 기억나요. 내 아들에게 불러주던. 도연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 자장가 정확히 어떻게 부르셨나요? 미숙은 눈을 감고 천천히 노래를 불렀다. 별빛 아래 잠든 아가 엄마 품에 안겨서 달님이 지켜주고 바람이 오르면 우리 아가 파란 꿈을 꾸겠지. 내일은 더 환한 웃음 지을 테니.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이것은 어머니가 그에게만 불러주던 자장가였다. 그 누구에게도 들려준 적 없는 노래. 혹시 아드님 이름이 어떻게 되셨나요? 미숙은 고개를 갸웃했다. 그녀의 눈에 혼란스러운 빛이 스쳤다. 기억이 안 나요. 하지만 착한 아이였어요. 항상 엄마 말을 잘 듣고 공부도 잘했어요. 도연의 심장이 거세게 뛰었다. 도로 시작하는 이름, 우연일까? 아니면? 그런데 왜 내게 이런 질문을 하시나요? 도연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다. 어머니와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다. 이분을 혹시 알아보시겠어요? 미숙은 천천히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처음에는 무표정했지만 점점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눈빛이 변했다. 이건.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건 나예요. 내가 맞아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이 아이는요? 미숙은 사진 속 소년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었다. 내 아들, 내 도연이.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다. 도연은 숨을 쉴 수 없었다. 22년 동안 찾아 헤맨 진실이 이토록 가까이 있었다니. 어머니? 미숙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도연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천천히 기억의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한 듯했다. 도연이? 내 도연이니? 도연은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네, 어머니, 저예요. 도연이에요. 미숙은 떨리는 손으로 도연의 얼굴을 만졌다.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과 기쁨, 그리고 깊은 슬픔이 교차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내 아들이 이렇게 컸네. 도연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어머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왜 갑자기 사라지셨나요? 미숙의 눈빛이 흐려졌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날 이후의 기억이 모두 조각나 있어요. 도연의 전화가 다시 울렸다. 유나였다. 대표님, 정말 죄송합니다만 이사회에서 긴급 결의가 진행 중입니다. 대표님 없이 중요한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도연은 깊게 한숨을 내쉬었다. 유나 씨, 내가 곧 돌아갈게. 하지만 먼저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네, 말씀하세요.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22년 전부터 최근까지의 정신과 입원 기록을 모두 조사해줘. 특히 교통사고 환자 중 신원불명이었던 여성 환자가 있는지 확인해줘. 네. 하지만 그런 정보는 쉽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
우리 회사 법무팀과 병원 재단 이사회에 있는 인맥을 총동원해. 지금 당장.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사회는요? 도연은 미숙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사진을 들여다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1시간만 더 지연시켜. 어떻게든. 도연은 전화를 끊고 어머니 옆으로 자리를 옮겼다. 어머니, 이제 제가 모시러 왔어요.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거예요.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빛공해와 스모그가 별빛을 가렸다. 도연은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어머니를 모셔왔다. 미숙은 화려한 인테리어와 탁 트인 전망에 압도된 듯했다. 이게 다 내 집이니? 네, 어머니. 내가 성공했구나. 도연은 씁쓸하게 웃었다. 겉으로는요? 미숙은 천천히 거실을 둘러보았다. 넓은 공간에 가구는 최소한만 놓여 있었다.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 공간이었다. 너 결혼은 했니?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미숙은 창가로 걸어가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이런 집에서 혼자 사는구나. 그녀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났다. 도연의 전화가 울렸다. 윤아였다. 대표님, 병원 기록을 일부 확인했습니다. 22년 전 강남 한복판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후 신원불명으로 처리된 여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심각한 두부 외상으로 기억상실을 겪었고 도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 환자는 어떻게 됐지? 6개월간 입원 치료 후 퇴원했지만 완전한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는 기록이 없습니다. 정신과 의사는 누구였지? 김태준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은 원장으로 계십니다. 당장 그분과 연락 좀 잡아줘. 도연은 전화를 끊고 미숙에게 다가갔다. 어머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곧 모든 것이 밝혀질 거예요. 미숙은 도연의 손을 잡았다. 내가 나쁜 엄마였구나. 너를 혼자 두고.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의 잘못이 아니었어요. 분명 무슨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찾아냈으니 다시는 놓치지 않을 거예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윤아가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다. 대표님, 김 원장님과 통화했습니다. 지금은 해외 출장 중이시지만 환자 기록을 보내주셨습니다. 도연은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의 손이 떨렸다. 윤아 씨, 이사회는 어떻게 됐지? 윤아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대표님 부재 중에 긴급 결의가 진행됐습니다. 정 회장님 주도로 대표님에 대한 신임 투표가 있었습니다. 도연의 눈이 커졌다. 결과는? 찬성, 반대 4.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셨습니다. 미숙이 놀란 표정으로 도연을 바라보았다. 도연아, 내 때문에? 도연은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어머니. 회사보다 더 중요한 것을 찾았으니까요. 도연은 서류를 펼쳤다. 22년 전 병원 기록이었다. 환자 신원, 불명, 추정 나이 30대 중반, 교통사고로 인한 중증 두부 외상, 심각한 기억상실. 도연은 계속해서 기록을 읽어내려갔다. 그의 눈이 커졌다. 환자는 자신의 신원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자주 도연이라는 이름을 부르며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임. 특이사항, 환자는 매일 밤 같은 자장가를 부르며 잠을 청함. 도연의 손이 떨렸다. 사고 당시 환자의 소지품, 검은색 핸드백, 현금 3만 원, 열쇠 1개. 그리고 도연의 목소리가 끊겼다. 그리고 작은 사진 한 장.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소년의 모습. 뒷면에 내 도연이 네가 어떤 길을 가든 엄마는 항상 내 편이란다. 엄마가 라고 적혀있음. 도연은 숨을 쉴 수 없었다. 이것은 그가 항상 가지고 다니던 바로 그 사진이었다. 어머니, 틀림없어요. 이게 바로 어머니예요. 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도연아, 내가 사고를 당했구나. 그래서 너를 기억하지 못했던 거야. 그런데 왜 병원에서 신원 확인을 하지 못했을까요? 분명 실종 신고도 했는데. 윤아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대표님, 여기 수상한 점이 있습니다. 기록 중간에 페이지가 누락되어 있어요. 그리고 담당의의 메모에 따르면 환자의 신원에 대한 문의가 있었지만 상부의 지시로 비공개 처리되었다고 합니다. 도연의 표정이 굳어졌다. 상부의 지시? 네, 그리고 오늘 이사회 결정을 주도한 정 회장님이 당시 이 병원 재단 이사였습니다. 도연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내가 처음 이 회사에 들어올 때 정 회장님은 내 배경을 이미 알고 있었어. 나를 특별히 점 찍어 발탁했지. 미숙의 눈빛이 변했다. 기억의 조각들이 다시 제자리를 찾는 듯했다. 정민호? 내 아버지 친구였던.
도연은 놀라서 미숙을 바라보았다. 기억나세요, 어머니? 미숙의 손이 떨렸다. 조금씩. 그날 정민호가 찾아왔었어. 네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고 사망한 후 빚 때문에 내 명의로 된 집과 토지를 요구했어. 도연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어머니. 내가 거절했어. 그리고 그날 밤 퇴근길에 갑자기 나타난 차. 그 이후로는 미숙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도연아, 이건 사고가 아니었어. 도연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유나를 바라보았다. 유나 씨, 22년 전 어머니 사고 당시의 경찰 기록을 찾아줘. 그리고 정 회장의 모든 과거 기록도 조사해. 네, 대표님. 하지만 이제 대표님이 아니시라. 괜찮아. 내 개인 자격으로 하는 일이야. 그리고 내 집은 40%는 아직 그대로야. 도연은 다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머니, 이제부터 제가 모든 것을 바로잡을게요. 그동안 어머니가 겪으신 모든 고통 제가 갚아드릴게요. 미숙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도연아, 엄마는 이제 괜찮아. 너를 다시 찾았으니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22년 동안의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서울의 새벽은 조용했다. 도연은 밤새 자료를 검토했다. 미숙은 침실에서 깊은 잠에 들어 있었다. 유나의 전화가 울렸다. 대표님, 경찰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말해봐. 사고 당시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진술한 바에 따르면 사고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의도적으로 정미숙 씨를 겨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격자의 진술은 나중에 기록에서 삭제되었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누가 그 기록을 삭제했지? 당시 담당 형사였던 박정우 씨가 갑자기 사직서를 제출하고 해외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받은 계좌 내역을 보면 정 회장의 페이퍼 컴퍼니에서 거액이 입금된 기록이 있습니다. 도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래, 이제 모든 게 맞아떨어져.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정 회장은 도연 대표님의 가족에 대한 정보를 오래전부터 추적해왔습니다. 대표님이 처음 회사에 들어오기 훨씬 전부터요. 도연은 거실 창가로 걸어갔다. 서울의 새벽빛이 지평선을 물들이기 시작했다. 유나 씨, 오늘 아침에 기자회견을 열어. 네? 어떤 내용으로요? 모든 진실을 공개할 거야. 정 회장의 범죄, 어머니의 사고, 그리고 내가 회사를 그만둔다는 사실도. 대표님, 그러시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유나 씨, 난 이제 가장 소중한 것을 되찾았어. 서울의 모든 언론이 모인 가운데 도연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의 옆에는 미숙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22년 전 제 어머니는 저를 홀로 두고 사라지셨습니다. 당시 저는 그것이 어머니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다. 제 어머니는 교통사고를 당했고 그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회사 정민호 회장이 지시한 계획된 범죄였습니다. 회견장이 술렁였다. 정 회장은 저희 가족의 재산을 노리고 어머니를 해치려 했습니다. 사고 후 어머니의 신원을 감추고 증거를 인멸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이용했습니다. 도연은 잠시 숨을 골랐다. 저는 오늘 모든 증거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대표이사직과 모든 직함에서 사퇴합니다. 제 지분은 새로운 재단을 설립하여 기억상실과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기자들이 쏟아내는 질문 속에서 도연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바로 어머니와 함께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는 일입니다. 회견을 마친 후 도연은 어머니와 함께 한강변을 걸었다. 겨울 바람이 차가웠지만 그들의 마음은 따뜻했다. 도연아, 정말 괜찮은 거니? 네가 그토록 일구어온 모든 것을. 도연은 미소 지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원했던 건 성공이 아니었어요. 진실과 가족이었죠. 이제 그걸 찾았으니 더 바랄 게 없어요. 미숙은 아들의 팔을 꼭 붙잡았다.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우선은 어머니의 치료에 집중할 거예요. 최고의 의사들을 모셔와서 어머니의 기억을 되찾는 데 도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할 새 집을 찾아볼까 해요. 이번엔 제가 어머니를 위해 요리도 배울 거예요. 미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도연아, 네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구나. 엄마가 옆에 없었는데도 어머니가 계셨어요. 항상 제 마음속에. 그때 미숙의 눈빛이 변했다. 그녀는 갑자기 멈춰서서 강을 바라보았다.
이곳 기억나. 도연도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들은 반포대교 근처에 있었다. 여기가 어디신가요, 어머니? 여기서 내 아버지와 처음 만났어. 대학생 때 그가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불렀지. 그리고 네가 태어난 후에도 자주 와서 산책했어. 도연의 눈이 반짝였다. 어머니의 기억이 돌아오고 있었다. 도연아, 네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 단지 운이 없었을 뿐이야. 사업 실패 후에 그가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도연은 처음으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의 진짜 모습을 정민호가 아닌 어머니의 입을 통해. 6개월 후 서울의 봄은 화사했다. 도연과 미숙은 양재천 근처의 작은 도둑주택으로 이사했다. 정원이 딸린 아담한 집이었다. 도연아, 이제 정말 괜찮겠니? 회사는? 도연은 정원에 장미를 심으며 웃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정 회장은 구속되었고 회사는 새 경영진이 이끌고 있어요. 내 지분으로 세운 재단도 잘 운영되고 있고요. 하지만 네가 그토록 열심히 일했는데 이제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하고 있어요. 재단의 첫 프로젝트가 다음 주에 시작돼요. 기억상실 환자들을 위한 특별 치료센터예요. 미숙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녀의 상태는 많이 호전되었다. 기억의 단편들이 하나둘 돌아왔고 인지 기능도 크게 향상되었다. 도연아, 엄마가 너무 자랑스러워. 어머니, 오늘 저녁에 손님이 올 거예요. 누구? 22년 전 사고 당시의 목격자예요. 그분이 없었다면 우리는 진실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날 저녁, 김영수라는 중년 남성이 그들의 집을 방문했다. 당시 택시기사였던 그는 사고 현장을 목격했지만 협박에 시달려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더 용기를 내었다면.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이미 충분히 용기를 내셨어요. 당신의 진술 기록이 있었기에 저희가 진실을 밝힐 수 있었으니까요. 미숙은 김영수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제가 아들을 다시 찾았어요. 밤이 깊어갔다. 도연은 정원의 벤치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다. 서울 교회에서는 별빛이 더 선명하게 보였다. 그때 미숙이 나와 옆에 앉았다. 별이 참 예쁘구나.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니. 도연아, 엄마가 노래 불러줄까? 도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네, 불러주세요. 미숙은 천천히 노래를 시작했다. 별빛 아래 잠든 아가 엄마 품에 안겨서 달님이 지켜주고 바람이 얼으면 우리 아가 파란 꿈을 꾸겠지. 내일은 더 환한 웃음 지을 테니. 도연은 어머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22년 만에 다시 듣는 자장가였다. 그 노래 속에서 그는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절 잊지 않고 계속 찾아주셔서. 미숙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엄마가 더 고마워, 도연아. 네가 엄마를 찾아줘서. 별빛 아래 그들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다. 잃어버린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남은 시간은 그들의 것이었다. 1년 후 도연의 재단은 서울 곳곳의 기억상실 환자와 노숙자들을 위한 치료센터를 열었다. 미숙은 그곳에서 음악치료사로 일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자장가는 많은 환자들에게 위안을 주었다. 어머니, 오늘 어떠셨어요? 퇴근길, 도연은 어머니를 센터에서 픽업했다. 좋았어, 도연아. 오늘 한 환자가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기억해냈어. 도연은 미소 지었다. 정 회장의 재판이 마무리되었어요. 1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미숙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복수심은 버려야 해, 도연아. 그건 우리를 갉아먹을 뿐이야. 네, 어머니, 저도 이제 그걸 이해해요. 중요한 건 우리의 현재와 미래니까요. 집으로 가는 길, 그들은 한강변에 잠시 들렀다. 봄날의 저녁 바람이 강물을 따라 불어왔다. 도연아, 네 아버지가 살아있다면 널 정말 자랑스러워했을 거야. 도연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제가 조금 늦게 알게 된 것이 하나 있어요. 뭐니? 아버지의 사업 실패. 그것도 정 회장의 계략이었어요. 아버지를 파산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부도를 내게 만든 거였죠. 미숙의 눈이 커졌다. 그럼? 네, 아버지는 자신의 잘못이 아닌 일로 모든 것을 잃으신 거예요. 미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 사람, 정민호. 어떻게 그럴 수가. 도연은 어머니를 안아주었다. 이제 모든 것이 바로잡혔어요, 어머니. 아버지의 명예도 회복되었고 우리도 다시 함께하게 되었잖아요. 미숙은 강물을 바라보았다. 도연아, 네가 있어 다행이야. 네가 내 아들이어서 정말 다행이야. 도연은 미소 지었다. 어머니, 오늘 밤 별이 유난히 밝네요.
미숙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래, 정말 아름답구나. 그들은 한동안 말없이 별을 바라보았다. 도연은 문득 생각했다. 인생은 때로 너무나 가혹하지만 또 때로는 이렇게 놀라운 선물을 준다는 것을. 22년 동안의 고통과 그리움을 견디고 이제 그들은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도연아, 가자. 오늘은 내가 저녁을 만들게. 네, 어머니. 그들이 걸어가는 뒤로 한강의 물결이 별빛을 반사하며 춤추고 있었다. 자장가의 멜로디처럼 잔잔하게, 그러나 끝없이 흐르는 강물처럼. 찬바람이 서울의 골목을 스치는 저녁, 12살 소녀 미나는 작은 발걸음으로 집을 향해 서둘렀다. 시장에서 어머니를 위해 몇 가지 식료품을 산 그녀는 작은 비닐봉지를 단단히 품에 안고 있었다. 미나의 어머니 윤지는 대기업 공장에서 일하며 늦게 귀가하는 날이 많았다. 그래서 미나는 혼자서 장을 보고 간단한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하늘에는 옅은 구름이 드리워져 있었고 멀리 가로등이 흐릿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때 미나는 공장 앞을 지나가다가 한 노인을 발견했다. 공장의 커다란 철문 옆에 누더기 옷을 입은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의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얼굴은 대쑥하며 창백했다. 떨리는 손으로 배를 움켜쥐며 천천히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고 말았다. 미나는 발걸음을 멈추고 눈을 크게 뜨고 그를 바라보았다. 길을 서두르는 사람들은 마치 그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무시했고 공장 직원으로 보이는 중년 여성이 빠르게 지나갔다. 저기요, 저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미나가 여성에게 말을 걸었다. 여성은 잠시 당황하다가 차갑게 고개를 저으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냥 거지일 뿐이야. 신경 쓰지 마. 하지만 미나의 발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노인에게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 속에는 깊은 피로와 슬픔이 담겨 있었고 쉰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가야, 내가 며칠째 아무것도 먹지 못했단다. 조금이라도 음식이 있으면 좋겠구나. 미나는 잠시 생각한 후 봉지에서 빵을 꺼내 작은 손으로 내밀었다. 노인의 손은 떨리면서도 그 빵을 단단히 쥐고 마치 마지막 식사인 것처럼 급하게 입으로 가져갔다.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넌 정말 착한 아이로구나. 그의 눈에는 빛이 깃들고 눈물이 맺혔다. 미나는 미소 지었지만 노인의 입술이 파랗게 변한 것을 알아차렸다. 감기에 걸리셨어요? 노인은 미약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추위와 배고픔으로 몸이 힘들구나. 미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결심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약을 가져올게요. 그렇게 말하고 그녀는 달려갔다. 미나는 작은 아파트로 돌아가 어머니가 모아둔 적은 돈에서 몇천 원을 꺼냈다. 어머니는 이 돈을 소중히 여겼지만 미나는 이 노인을 돕고 싶은 마음이 강했다. 그녀는 다시 시장으로 달려가 약국에서 가장 저렴한 감기약을 샀다. 추위에 떨면서도 노인이 아직 그곳에 있기를 바라며 그녀는 서둘러 돌아갔다. 할아버지, 약 가져왔어요. 숨을 헐떡이며 말하자 노인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안색은 더욱 나빠져 있었다. 미나는 그의 앞에 쪼그려 앉아 물이 담긴 작은 병과 약을 건넸다. 이걸 드세요. 금방 나아질 거예요.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약을 받아 천천히 삼켰다. 눈을 감고 잠시 조용히 있다가 이내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고맙구나. 고마워. 넌 정말 천사 같은 아이로구나. 그는 떨리는 손으로 미나의 머리를 살짝 쓰다듬었다. 신이 너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길. 미나는 웃음을 지었지만 그 순간 노인의 눈 속에 이상한 빛이 깃든 것을 놓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학교로 향하는 길에 미나는 다시 공장 앞을 지나갔다. 어제의 노인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그녀의 마음에는 작은 불안과 기대가 섞여 있었다. 공장 문 앞에는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출근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문 구석으로 향했고 그곳에는 어제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노인이 여전히 있었다. 미나는 놀라 달려갔다. 할아버지.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고 미소 지었다. 안녕, 친절한 아가야. 또 만나게 되었구나. 미나는 안도하며 말했다. 약이 효과 있었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빵을 꺼내 노인에게 건넸다. 아직 몸이 좋지 않으실 수 있으니 이걸 드세요. 노인은 감사의 표정으로 그것을 받아 천천히 먹기 시작했다. 넌 정말 착한 아이로구나. 그러나 그 조용한 대화를 방해하듯 날카로운 여성의 목소리가 울렸다.
또 당신이군요. 부끄럽지도 않나요? 미나는 놀라 돌아보았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여성이 서 있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차가운 눈으로 노인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저 사람은 박 과장님이야. 한 직원이 작게 속삭였다. 박 과장은 엄한 목소리로 계속했다.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죠? 공장 이미지를 망치려고요? 미나는 필사적으로 변명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아무 나쁜 짓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금 쉬고 계시는 것뿐이에요. 박 과장은 미나에게 비웃었다. 꼬마 아이가 뭘 안다고. 거지가 여기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회사 평판을 떨어뜨린다고. 노인은 조용히 말했다. 내가 여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당장 사라져. 그녀의 고함 소리가 주변 사람들을 침묵시켰다. 모두가 시선을 돌리고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분위기를 풍겼다. 미나는 주먹을 꽉 쥐고 눈에 눈물을 머금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아무 나쁜 짓도 하지 않았는데. 박 과장은 차갑게 웃었다. 인생은 그렇게 달콤하지 않아, 꼬마야. 그때 노인은 천천히 코트 안주머니에 손을 넣어 낡은 은반지를 꺼냈다. 넌 내가 만난 사람 중 가장 친절한 아이야. 이건 내 소중한 물건이다. 너에게 주마. 미나는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걸. 노인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받아주렴. 이건 너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란다. 미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노인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소중히 간직할게요. 그러나 그녀는 아직 몰랐다. 이 반지가 그녀의 인생을 크게 흔들어 놓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나는 노인에게서 받은 반지를 살며시 주머니에 넣고 그 작은 금속의 차가움을 느끼며 가슴속에 따뜻한 것이 퍼지는 것을 느꼈다. 박 과장의 차가운 시선이 꽂히는 가운데 노인은 조용히 일어나 비틀거리는 발걸음으로 공장문을 떠났다. 미나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녀의 손 안에는 작은 은반지가 단단히 쥐어져 있었다. 그날 학교에 갔어도 미나의 머리에서 노인 생각은 떠나지 않았다. 수업 중에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며 저 반지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단순한 감사의 표시가 아니라 그녀와 어머니에게 재앙을 가져올 것이라는 사실은 이때의 그녀는 알 수 없었다. 학교가 끝나자 그녀는 곧장 집으로 돌아갔다. 어머니 윤지님이 기가에 있었고 낡은 재봉틀 앞에서 일하고 있었다. 미나가 조용히 방으로 들어서자 윤지는 곧바로 그녀의 모습이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미나야, 무슨 일 있니? 부드럽게 말을 건네자 미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주머니 속에 반지를 꽉 쥐었다. 엄마, 오늘 할아버지에게 이걸 받았어요. 그렇게 말하며 그녀는 반지를 꺼냈다. 윤지는 그것을 받아 한동안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반지는 단순한 낡은 은반지처럼 보였지만 어딘가 세공이 섬세하고 특별해 보였다. 엄마, 이게 뭔가 중요한 물건인가요? 미나의 말에 윤지는 이마를 찌푸렸다. 모르겠네. 하지만 모르는 사람에게서 이런 것을 받는 건 그리 좋지 않을 수도 있어. 그날 밤 모녀는 평소와 같은 소박한 식사를 하고 미나는 반지를 소중히 작은 상자에 넣어 책상 서랍에 보관했다. 그러나 그날 밤 공장에서는 엄청난 소문이 퍼지고 있었다. 윤진의 집에 거액의 돈이 배달됐대. 뭔가 수상한 일을 저지른 거 아냐? 저 노숙자랑 무슨 관계가 있는 게 아닐까?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 다음날 아침 윤지가 공장에 출근하자 주변의 시선이 확연히 달라진 것을 느꼈다. 모두가 수군거리며 그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해도 대답은 차가웠다. 점심시간 식당에서 혼자 식사를 하고 있던 윤지에게 박 과장이 다가왔다. 잠깐 좋을까? 차가운 목소리에 윤지는 고개를 들었다. 어제 당신 집에 거액의 돈이 배달됐다고 들었는데 그게 사실이야? 갑작스러운 질문에 윤지는 놀라 눈을 크게 떴다. 네? 돈이요? 그런 건 전혀 배달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박 과장은 비웃으며 말했다. 시치미 떼지 마. 여러 직원이 봤다고 말하고 있어. 하지만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필사적으로 부정하지만 박 과장의 눈은 차갑고 용서가 없었다. 그럼 증명해야 할 거야. 만약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당신은 이 공장에서 일할 수 없게 될지도 몰라. 한편 그날 학교에 간 미나도 주변의 시선이 차가워진 것을 느끼고 있었다. 너네 집 훔친 돈으로 살고 있다며. 반의 한 남자아이가 갑자기 말을 걸었다.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필사적으로 반박했지만 주위의 아이들은 수군거리며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런데 정말로 돈이 집에 왔어? 친구 지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런 거 몰라. 하지만 우리 엄마는 절대로 나쁜 짓을 안 해. 울면서 집에 돌아온 미나를 보고 윤지는 곧바로 그녀를 껴안았다. 미나야, 무슨 일이니? 그러자 미나는 눈물을 흘리며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학교에서도 모두가 우리 집이 돈을 훔쳤다고 말하고 있어요. 엄마, 정말 그런 거 아니죠? 윤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하지만 뭔가 이상해. 다시 반지를 보자. 윤지는 다시 반지를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혹시 이 반지가 연관되어 있을까? 그러나 그 다음날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공장에서 박 과장이 전 직원을 모아놓고 선언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회사의 신용을 잃게 하는 행위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조사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에게는 엄중히 대처할 것입니다. 그녀의 시선은 윤지에게 향했고 직원들 사이에서 의심의 눈초리가 쏟아졌다. 윤지 씨, 정말로 돈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세요? 한 동료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윤지는 필사적으로 대답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 증거가 없으면 우리는 믿을 수 없어요. 그날 일을 마치고 귀가한 윤지는 한숨을 쉬며 의자에 털썩 앉았다. 미나는 살며시 그녀에게 차를 건네며 말했다. 엄마, 이 반지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그럴지도 모르겠구나. 하지만 버리는 것도 뭔가 이상한 느낌이야. 둘은 잠시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그때 미나가 문득 생각났다. 저기 엄마, 이 반지를 주신 할아버지를 만나면 뭔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다음 날 미나는 학교에 가기 전 공장 앞을 지나며 할아버지를 찾았다. 그러나 어디에도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며칠을 계속 찾아봤지만 노인은 홀연히 사라져 버렸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한편 공장에서는 윤지에 대한 의혹이 깊어만 갔고 마침내 박 과장은 최종 결정을 내렸다. 윤지 씨, 더 이상 당신의 의혹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신용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윤지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미나는 필사적으로 아니에요. 우리 엄마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외쳤다.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 그런 절망의 순간 갑자기 공장의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천천히 들어왔다. 그 모습을 본 순간 미나의 눈이 크게 떠졌다. 저 할아버지. 하지만 그 남자는 예전처럼 누더기 옷을 입은 모습이 아니라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있었고 마치 다른 사람 같았다. 공장 내가 조용해진 가운데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여러분, 잠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저는 단순한 거지가 아닙니다. 그 순간 분위기가 일변했다. 과연 이 남자의 정체는 무엇일까? 그리고 미나와 윤지에게 쏟아진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까? 공장 안에 정적이 흘렀다. 모두의 시선이 갑자기 나타난 남자에게 집중되는 가운데 그 남자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전에는 누더기 옷을 입고 떨고 있던 노인이었을 테지만 지금은 고급 정장을 입고 당당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마치 전혀 다른 사람 같은 그의 변신에 직원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미나는 눈을 크게 뜨고 작게 중얼거렸다. 하라. 하지만 남자는 부드럽게 미소만 지을 뿐 미나의 부름에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당당한 태도와 세련된 행동은 마치 오랜 경영자처럼 보였다. 그런 상황에서 박 과장이 한 발 앞으로 나와 험악한 표정으로 그를 노려보았다. 당신은 대체 누구시죠? 여기는 공장 관계자 외에는 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들어오다니 무슨 일입니까? 남자는 조용히 미소를 지은 채 공장의 직원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늦게 자기소개를 드렸군요. 저는 이 공장의 진짜 소유주 김준호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공장 안이 술렁였다. 직원들은 서로 기랫말을 나누며 모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이 사람이? 모두가 소리를 낮추어 속삭이는 가운데 박 과장의 안색이 순식간에 변했다. 그런 말도 안 돼요. 당신이 이 공장에? 그녀의 목소리는 약간 떨리고 있었다. 김준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오랫동안 이 공장을 그림자에서 지켜봐왔습니다. 하지만 직접 현장을 보고 직원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잠시 동안 거지로 가장하여 이 공장 문 앞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 말에 놀라움의 목소리가 올라왔다.
그럼 그때 그 노인이. 미나는 숨을 삼켰다. 그가 말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녀가 도운 거지는 사실 대기업의 사장이었다는 말이 든다. 그러나 박 과장은 여전히 반론하려 했다. 그렇다면 왜 지금에 와서 정체를 밝히는 겁니까? 이 일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조조함이 묻어났다. 김준호는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다. 그것은 바로 여기 있는 소녀 미나 덕분이다. 그의 말에 미나는 놀랐고 주변의 시선이 그녀에게 모였다. 저요. 미나는 당황하며 중얼거렸다. 내가 거지 모습을 하고 있을 때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 않았어. 모두가 나를 보고도 곧바로 무시했고 때로는 욕설을 퍼붓는 사람도 있었지. 하지만 김준호는 미나를 부드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오직 이 소녀만이 내게 손을 내밀어 음식을 나누고 약을 사러 뛰어가고 나를 걱정해 주었지. 그녀의 순수한 마음에 나는 구원을 받았다. 그녀 같은 사람이 오늘날의 세상에 아직 있다는 것을 알고 희망을 느꼈다. 미나는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녀는 단지 눈앞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돕고 싶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이런 형태로 평가받게 될 줄은 전혀 생각지 못했다. 그러나 장내의 분위기는 차츰 바뀌어갔다. 직원들 사이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 미나가 그렇게 대단한 일을 했구나. 라는 감탄의 목소리가 올라오기 시작했다. 한편 박 과장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윤지 씨에게 거액의 돈이 보내진 것에 대한 설명이 되지 않아요. 어떤 오해가 있는 거겠죠? 이 건은 아직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녀는 마지막 저항을 시도했지만 김준호는 그 말을 가로막았다. 그 돈은 내가 보낸 거다. 순간 장소가 고요해졌다. 내가 윤지 씨의 집에 돈을 보낸 것은 그녀의 딸 미나가 내게 베풀어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였다. 미나의 행동은 순수했고 대가를 바라지 않았다. 그럼에도 나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이다. 김준호는 차분한 목소리로 계속했다. 하지만 그것이 이런 소동을 일으키고 윤지 씨와 미나에게 힘든 시간을 보내게 한 것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윤지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단지 미나가 선의로 행동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리고 공장의 사람들은 점차 이해하기 시작했다. 아, 그런 일이었구나. 그럼 윤지 씨는 아무 잘못도 없는 거네요? 하지만 박 과장은 납득하지 않았다. 그녀는 초조하게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마음대로 회사 직원에게 거액을 보내는 것은 문제입니다. 그런 일을 인정해버리면 질서가 무너집니다. 그녀의 말에 김준호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질서가 무너진다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가? 그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움이 더해졌다. 당신이 하고 있던 것은 직원들을 감시하고 압박하고 약자를 짓밟는 것이 아니었는가? 당신은 공장의 이익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직원들을 괴롭혀왔던 것이 아닌가? 박 과장은 할 말을 잃었다. 직원들의 시선도 점차 그녀에게로 향하기 시작했다. 맞아, 박 과장님은 항상 너무 엄격했어. 그녀 때문에 그만둔 사람도 있다고 들었어. 우리도 언젠가 같은 일을 당할 수 있었을 거야. 수근거림이 퍼지고 박 과장의 얼굴색은 점점 창백해졌다. 김준호는 조용히 말했다. 나는 오늘 여기서 결정을 내린다. 박 과장, 당신은 오늘부로 해고다. 그 순간 공장 내에 놀라움의 소리가 퍼졌다. 해고? 정말로? 하지만 아무도 반론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만큼 그녀의 행동은 한계를 넘어섰던 것이다. 박 과장은 충격을 받고 뭔가를 말하려 했지만 이제 아무도 그녀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은 없었다. 이윽고 그녀는 어깨를 떨구고 조용히 공장을 뒤로했다. 김준호는 다시 윤지와 미나를 향해 돌아섰다. 윤지 씨, 그리고 미나, 정말 미안했습니다. 앞으로 공장 환경을 개선하고 직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직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합니다. 윤지는 눈물을 흘리며 깊이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미나도 가슴 가득한 감사를 담아 말했다. 할아버지, 아니, 김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김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작은 미나의 머리를 살짝 쓰다듬었다. 네가 알려주었어. 사람을 돕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그 말에 미나의 눈동자가 반짝반짝 빛났다. 거지였던 남자가 실은 대보였고 그녀의 작은 친절이 운명을 크게 바꾸어 놓았다는 것을 미나는 마음 깊이 실감했다. 공장 내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고
박 과장이 어깨를 떨구고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며 미나는 가슴속에 묘한 감정을 품고 있었다. 그녀가 그저 친절한 마음으로 한 일이 이렇게 큰 일로 이어질 줄은 생각도 못했다. 미나의 어머니 윤지는 눈물을 닦으며 몇 번이고 깊이 고개를 숙이며 김준호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에요, 윤지 씨. 당신은 훌륭한 어머니입니다. 미나가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당신의 양육 방식이 좋았기 때문일 거예요. 김준호는 조용히 그렇게 말하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 순간 공장 내의 직원들은 지금까지의 오해를 풀듯 윤지에게 향해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다. 윤지 씨, 의심해서 미안해요. 미나야, 너는 대단한 일을 한 거야. 여기저기서 목소리가 올라오는 가운데 미나는 부끄러운 듯 어머니 뒤로 숨었다. 네, 저는 그저 할아버지가 어려워 보여서. 그녀의 작은 목소리가 들리자 더 큰 박수가 울려 퍼졌다. 그러나 김준호는 아직 할 말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전할 것이 있습니다. 공장 내가 다시 조용해지는 가운데 김준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저는 이 공장을 더 나은 환경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직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곳, 모두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직장으로 만들 생각입니다. 직원들은 그의 말에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김준호가 단순한 사장이 아니라 그들을 진정으로 생각해주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윤지 씨, 당신에게는 특별한 제안이 있습니다. 갑자기 이름이 불리자 윤지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네? 저에게요? 김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같은 성실한 인재에게 앞으로도 이 공장에 남아주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관리직으로 공장 운영에 참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순간 공장 내에 술렁임이 일었다. 관리직? 윤지 씨가? 대단하네. 윤지는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다. 아,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하지만 김준호는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에게는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 공장을 위해 일해온 당신이라면 직원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있을 테지요. 앞으로의 공장 개혁에는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윤지는 잠시 생각한 후 미나 쪽을 바라보았다. 딸은 눈을 반짝이며 엄마, 정말 대단해요. 엄마라면 분명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윤지는 눈가를 누르며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말에 공장 내 모든 사람이 큰 박수를 보냈다. 그 후 공장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바뀌었다. 예전에는 엄격하고 숨막히는 환경이었지만 직원들 간의 신뢰가 깊어지고 더 나은 직장으로 탈바꿈해 갔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윤지의 위치는 크게 바뀌어 그녀는 일에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그로부터 며칠 후 김준호는 다시 미나와 윤지에게 특별한 제안을 가져왔다. 미나야, 너에게는 더 큰 가능성이 있어. 나는 네 미래를 응원하고 싶어. 그래서 네 학비는 모두 내가 부담할 생각이다. 네? 미나와 윤지 모두 너무 놀라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 윤지는 당황하며 말했지만 김준호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이것은 은혜 갚음이 아니라 너의 재능에 대한 투자야. 너 같은 아이가 미래에 반드시 놀라운 일을 이룰 거야. 나는 그 미래를 보고 싶구나. 미나는 잠시 생각한 후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하라. 아니, 김 사장님. 그녀의 미소는 마치 빛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 후 미나는 열심히 공부하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공장 사람들도 역시 그녀의 순수한 친절을 잊지 않았다. 그로부터 몇 년 후 미나는 훌륭한 성인으로 성장하여 꿈을 젓는 중에 언젠가 자신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당시 단지 친절한 마음으로 도운 한 사람이 이렇게 큰 기적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그리고 그녀의 인생은 그날을 기점으로 크게 바뀌어갔다. 그로부터 몇 년이 흘러 미나의 인생은 크게 바뀌어 있었다. 그날 공장 문 앞에서 만난 노인이 실은 대기업의 사장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녀의 작은 선행이 자신과 어머니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바꾸게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 후에 그녀의 인생은 바로 그 일이 모든 시작이었다. 김준호의 지원을 받아 미나는 학업에 열중했다.
어머니 윤지는 공장에서 관리직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며 직장 환경을 크게 개선하는 데 기여했다. 예전엔 엄격하고 차가운 공기가 흐르던 공장도 이제는 직원들이 서로 돕고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곳으로 변해갔다. 미나는 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게 되었고 특히 수학과 과학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어머니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줄었지만 그만큼 그녀는 성장하고 자신의 길을 찾는 데 모든 힘을 쏟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는 결코 잊지 않았다. 사람을 돕는 것의 중요성을. 아무리 작은 행동이라도 그것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어느 날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이었다. 미나는 오랜만에 공장을 찾았다. 낯익은 장소, 낯익은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김준호였다. 오랜만이에요. 김 사장님. 미나는 밝게 인사했다. 오, 미나, 건강해 보이는구나. 훌륭하게 자랐구나. 김준호는 미소 지으며 한때 작았던 소녀가 이제는 완전히 어른이 된 모습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에게 들었어. 네가 대학에 진학한다고? 네, 장학금을 받아 서울의 대학교에서 공부하게 되었어요. 미나는 기쁘게 대답했다. 정말 축하한다. 네가 이렇게 자신의 길을 갈 수 있게 된 것을 보니 나는 정말 자랑스럽구나. 김준호는 그렇게 말하며 문득 추억에 잠긴 듯 눈을 가늘게 떴다. 그때 일을 기억하니? 내가 공장 앞에서 떨고 있을 때 네가 준 빵과 약을. 물론 기억해요. 그때는 그저 할아버지가 어려워 보여서. 미나는 약간 쑥스러운 듯 웃었다. 하지만 그것이 이렇게 큰일로 이어질 줄은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김준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그때 미나에게 건넸던 은반지였다. 이건 말이다. 지금도 나에게 소중한 물건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동안 이 반지가 행운을 가져다 주지 않았나? 미나는 반지를 바라보며 추억이 하나둘씩 떠올랐다. 의심받고, 어머니가 고통받고, 그리고 모든 진실이 밝혀진 날. 그 일들이 있었기에 그녀는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렇네요.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아니, 김 사장님이 저희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김준호는 조용히 웃으며 믿은 건 나가 아니야. 네가 스스로 길을 열었던 거야 라고 말했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도 계속 너를 응원할 거야. 너는 분명 큰일을 이룰 거야. 그 말에 미나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언젠가 누군가의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할아버지가 저를 도와주셨던 것처럼요. 그날 미나는 서울로 떠났다. 새로운 삶, 새로운 도전, 그리고 새로운 꿈. 그녀의 마음에는 그날의 일이 확실히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맹세했다. 아무리 멀리 가더라도 사람을 돕는 것을 잊지 않겠다고. 몇 년 후 미나는 대학을 졸업 후 자신의 꿈을 찾고 있었다. 그녀는 의료의 길로 진출해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을 마음에 두었다. 왜냐하면 그날의 선행이 누군가의 인생을 크게 바꿨듯이 그녀 또한 누군가를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느 날 미나는 한 가난한 노인을 발견했다. 그는 길가에 앉아 추위에 떨고 있었다. 그 모습은 한때의 김준호와 겹쳐 보였다. 미나는 망설임 없이 그의 곁에 쪼그려 앉아 부드럽게 말을 걸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그 순간 과거의 자신과 현재의 자신이 연결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따뜻한 음식과 약을 건넸다. 그것은 몇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그녀 안에 있는 순수한 선이었다. 작은 친절이 큰 기적을 만들어낸다. 그것이 미나의 인생을 바꾼 하나의 교훈이었다.